네, 이어서 총칙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본질적 계약 위반입니다. 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이제 그 계약이 이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구제라든지 계약 해제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CISG에 있어서는 그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하나의 기준이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질적 계약 위반인 계약 위반이 있을 수 있고요.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위반의 종류를 본질적이냐 아니냐로 나눠요. 그리고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본질적 계약 위반은 뭘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당사자가 한 사람이 계약 위반을 했는데 그 계약 위반의 내용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어떠한 권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것은 펀더멘탈 브리치, 그래서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예견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그 예견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예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뭔가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이 다칠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내가 뭔 행동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친다는 거를 전혀 의도치 않았어요. 뭐 이런 거죠. 이제 간혹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지몽기다가 이렇게 휙 돌다가 이쪽에, 저는 눈이 이쪽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을 못 봐가지고 뒤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모르고 이렇게 친다든지, 이거 내가 이 사람 치려고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내 뒤를 못 봤기 때문에. 근데 누가 와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타이밍에 딱 맞춰서 딱 돌아요. 그럼 내가 이걸 맞추려고 한 거죠. 이건 이제 예견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뒤에 누가 오는지를 몰라서 내가 그냥 돌다가 누구를 맞춘 거는, 이건 예견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그럼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예견 가능성이 있었냐, 예견 가능성이 없었냐의 차이점은 고의성입니다. 그렇죠? 예. 예견 가능성이 있다란 말은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한다는 거에 대한 알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알고도 했다. 그게 본질적 계약 위반입니다. 몰랐어요. 내가 저렇게 될지, 아니 상대방이 저런 피해를 입을지 몰랐어. 그거는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자, 이 본질적 계약 위반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 뭐 계약 해제를 우리가 논할 때라든지, 그리고 뭐 계약 해제와 관련된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 중요해요. 이 CISG는 우리가 특징을, 처음에 총칙과 관련된 특징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CISG는 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 계약 위반 정도를 해야 그 본질적 계약 위반을 당한 사람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은 어떻게 되느냐? 말미를 줍니다. 기회를 줘요. 물건을 안 줬다? 물건을 빨리 줘라. 물건을 잘못 보냈다? 바로 된 걸 줘라. 대금을 안 줬다? 대금 빨리 줘라. 기회를 줘요.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니면. 근데 본질적 계약 위반이면 뭐 시간을 더 주고 기회를 더 주고 아니고 바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상대방의 계약 위반, 매도인의 계약 위반,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 매도인의 구제, 매수인의 구제를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적 계약 위반하고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게 사례가 있느냐? 본질적 계약 위반은 이런 것들입니다. 최종적으로 물품을 미인도한다든지, 대금을 미지급한다든지,
뭐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했는데 개설이 안 된다든지, 뭐 분할을 해서 물품을 인도하기로 했는데 뭐 그것들을 안 이행한다든지, 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거는 사소한 하자, 이거 수정하면 되죠. 돈을 주긴 했는데 좀 늦게 줬어요. 물건을 주긴 했는데 좀 늦게 줬어요. 이거는 뭔가 사정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관계에 있어서 항상 정타임에 정시에 운행되고 이행되고 하면 좋지만,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앞으로 다시 안 볼 사람도 아니고, 뭐 사소한 실수 있으면 우리가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뭐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느냐 그게 안 되느냐 차이로 쉽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물론 이 지금 17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절대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사례, 예시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본질적 계약 위반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차이가 있구나. 본질적 계약 위반과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이 지금 CISG에서 굉장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고, 매우 결과도 달라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본질적 계약 위반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약 해제를 통지합니다. 계약 해제도 당연히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통신상의 지연과 오류 있습니다. 이 협약 제3편이 이제 아까 봤던 우리가 본질적 계약 위반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뭐 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적절한 수단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통신 오류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당사자가 누려야 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조항은 아닙니다. 뭐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읽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특정 이행과 관련된 국내법 살펴보겠습니다.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의한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이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 계약에 관해서 국내법에 따라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 어려운데 사실은 밑에 있는 영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요 부분 있죠. 여기 블럭 표시한 부분을 빼고 한번 보세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한테 무엇을 강제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이 그 사람한테 특정 이행을 하도록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이 이 당사자한테 특정 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것은 CISG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그 법원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결정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블록체인 말에 보면 이 말이 등장하죠. CISG하고 상관하지 않고, CIS가 규율한 게 아니고, 뭐 유사한 매매 계약이나 뭐 국내법에 따라서 그 법원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뭐 특정한 이행을 판결하는 경우는 그걸로 하면 되지. 그거는 CISG나 이거랑 상관없이 그 국가 그 법원의 법에 의해서 당사자한테 이러한 특정한 이행을 해라 강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건데, 그거 아니고 CISG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가 한 명이 상대방한테 뭘 강제할 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국내 법원이 이 사람한테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특정 이행이라는 게 뭐냐면 강제로 뭘 법원의 힘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을 가능한
국가가 있고요. 그 국가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그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당사자한테 뭐 어떤 재산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것이 어려운 국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CISG가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영미법과 대륙법의 조화, 여러 국가들의 법의 기존 법들과 충돌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CISG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당사자가 당사자의 계약 위반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뭔가를 보상을 하든 배상을 하든 뭐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국내법이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충돌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자국의 법에 의해서 뭐 집행을 하고 판결을 하고는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CISG가 그런 규정이 있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 국가의 법에 의해서 강제시키진 않겠다. 알아서 하세요예요, 결국에는. CISG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각 나라의 기존의 법 체계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 알아서들 하세요. 대표적인 또 한 가지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29조, 29조에 대해서 보면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당사자 자체의 원칙이죠. 물론 뭐 서면으로 하기로 했으면 서면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그 얘기죠. 2항, 29조 2항. 서면으로 합의 변경하기로 했으면 서면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서면으로 해라. 서면하기로 한 거.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CISG. 그래서 앞서 우리 28조와 관련된 부분 살펴보면 CISG는 계약 위반이 있으면 계약을 되도록이면 유지하고 싶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 거래 당사자한테 뭐 대금 지급을 하세요, 물품 대체품을 가져다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강제를 해요. 그걸 이제 특정 이행이라고 해요. 당사자들한테 계약 내용대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이제 특정 이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협약의 CISG에 따른 내용이죠. 근데 이러한 비슷한 어떤 판결을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원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 법원이 자국의 법에 의해서 그런 거를 당사자들한테 판결을 내리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CISG의 내용을 가지고 이 법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하도록 법에 의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 하겠다? 기존의 여러 국가들이 갖고 있는 법 체계를 건드리진 않겠다라는 취지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특정 이행과 관련해서는 CISG보다 국내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국내법에 따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칙에 대한 부분,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었고요. 상대방의 기대하고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해야 된다. 예견 가능성 있어야 된다. 예견 가능성이 없다. 난 몰랐어요. 남을 다치게 할지 몰랐어요. 그러면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계약 해지하려면 통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발신주의죠. 발신주의를 적용을 한다. 라는 부분. 그렇죠. 이게 통신수단에 대한 부분 제가 이야기 안 한 부분이, 이 3편, 우리가 2편을 말씀드렸고 3편을 말씀드렸잖아요. 2편은 청약과 승낙 거기에요. 근데 우리 앞선 영상에서 그 앞부분에서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고 막 할 때는 도달주의였잖아요. 의사가 도달해야 됐잖아요. 근데 3편에 의해서는 이게 이제 불착 이 말이에요. 지연 오류 불착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가 통신 오류에 의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일단 보내기만 하면 통신 수단에 문제가 있어서 늦게 가거나 안 가거나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 이면에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일단 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보내기만 하면 된다란 말은 보내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효력에 대해서 발신주의라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25조 이후부터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발신주의인데, 이것도 뒤에 보면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뭐 특정 이행과 국내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계약 변경할 수 있다. 서면으로 하기로 했으면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 부분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총칙에 대한 부분 끝.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살펴볼 건데, CISG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요. 매도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수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해야 할 의무가 나오고요. 이 매수인이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 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규정으로 나와요. 그래서 구성을 보면 매도인의 의무가 먼저 나오는데, 이게 서로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은 물품 인도 의무, 서류 교부 의무, 소유권 이전, 물품의 적합성, 그리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물품 수령, 물품 검사, 부적합 통지, 이런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매도인의 할 일과 매수인의 할 일을 데칼코마니처럼 대칭되게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30조부터 살펴보면 매도인이 해야 할 일을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30조예요. 던지는 거죠. 매도인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의해서 요구된 바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서류를 거부하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CISG에서는 두 가지만,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규정이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품 인도와 서류 교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규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품 인도에 대해서 바로 나옵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 B, C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매도인이 물품을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있으면 거기서 인도하면 됩니다. 근데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A, B, C로 내려가면 되는 거죠. A, 매매계약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물품 매매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전달하겠죠.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운송을 하겠죠. 운송을 하기 위해서 운송인을 만나겠죠. 그래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인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도인이. 자, 그 다음에 A의 운송이 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요. 그래서 계약이 특정물 또는 특정한 재고품으로부터 나가요. 반출돼요. 아니면 제조되거나 생산돼야 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존재하거나 그 장소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서로 알고 있는 장소에서 물건이 나가거나 거기서 만들어지거나 뭐 이걸 당사자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물품을 임의 처분하에 둘 때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앞면에 있는 내용이에요. 위에서 살펴봤어요. 어디서?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매도인의 물품 인도와 관련돼서 그때 살펴볼 때 CISG에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걸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다? 매매계약 체결 시에 영업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었을 때, 바이어스 디스포절 상태에 두었을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인도 의무에 수반하는 의무. 그냥 물품을 인도하면 끝나는 것이냐? 아니죠. 여기에 수반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되는 경우, 그 경우 물품이 하인에 의하거나, 우리 그 상자나 이런데 식별을 위한 표시들 있죠. 그 이제 리마크,
그 얘기를 하죠. 하인에 의하거나 아니면 선적 서류, 선화증권이겠죠. 기타 방법에 의해서 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 대상 물품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 통지서를 매수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결국에는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되기 위해서는 물품의 특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덴티파이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을 수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사정에 따라 적절한 운송수단을 수배해야 된다. 그리고 운송의 조건도 통상적인 조건으로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보험에 부보를 하거나 부보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물품 운송에 대해서 보험을 부보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보험 안 들면 매수인이 보험을 들기 때문에 매도인은 자기가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저 보험회사 좋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저 보험회사가 괜찮더라 뭐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시기, 장소는 앞에 살펴봤고 31조에서 시기,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물품을 인도합니다. 어떤 기일에 인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약에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어떤 기간이란 거는 페리어드죠. 데이트는 날짜, 페리어드는 기간이죠. 그 기간 안에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약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 기간 내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에요. 어떤 날짜가 딱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reasonable time,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물품의 인도만 이루어지면 끝나냐? 아니죠. 서류도 제공해야 됩니다. 매도인이 물품과 관련된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면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시기, 장소, 방법에 따라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매도인이 당해 시기 이전에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월 10일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서류를 주기로 했다라고 칩시다. 그 전에 7일날 서류를 먼저 주었어요. 그러면 한 3일 먼저 준 거죠. 만약에 서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매도인은 이 서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인도 기일 전 서류의 하자 보완이에요. 좀 당연한 거죠. 10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3일 먼저 줬는데 뭔가 하자가 있어. 그럼 잠깐 수정할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일 날 주기로 했는데 7일 날 먼저 줬어요. 3일 먼저 줬어요.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고맙죠. 잘 받았어 하고 바로 뭘 했어요. 매수인이. 근데 갑자기 한 8일이나 9일쯤 돼서 매도인이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매수인은 벙 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먼저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류에 하자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매수인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거나 비용을 치르게 만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매도인이 서류를 일찍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 바꾸는 걸로 인해서 서류의 하자를 보완함으로 인해서 매수인에게 불필요한 불편과 비용을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이 34조의 서류 제공 의무입니다. 서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조에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선언적 규정이 있고 장소,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기로 했으면 그 장소.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운송 계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운송인.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재고가 있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생산돼. 그럼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그거 아니야. 그러면 영업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가 되고요. 인도할 때는 물품을 특정시켜야 되고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고 운송 수단 적합하게 해줘야 되고 보험 정보 줘야 되고 장소는 그렇고 시기는
그 날에 하기로 했으면 그날, 그 기간에 하기로 했으면 그 기간, 그거 아니면 합리적인 기간. 그리고 서류도 줘야 된다. 서류 잘못된 거 미리 준 거 있으면 바꿀 수 있다. 근데 그거 바꾸는 거, 미리 준 서류 바꾸는 거 매수인한테 불편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물적 적합성입니다. 물적 적합성. 물품에 대한 적합성이란 부분인데, 물적 적합성에 있어서는 35조의 물적 적합성이 있고요. 그 적합성의 판단 시기가 36조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자 보완을 할 수 있고, 검사를 할 수 있고, 하자 통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물적 적합성에 대한 부분은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를 하는데 아무 물건이나 갖다 줘서는 안 돼요. 제대로 된 걸 갖다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물적 적합성, 그리고 뒤에 이제 41조의 법적 적합성도 나오겠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대로 된 물건을 전달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 적합성과 법적 적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의 내용을 조금 끊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